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예. 하실 것 같았어요, 왠지. 네, 좀 예. 얘기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근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자, 오늘은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탄소 발자국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이런 거 아니에요. 탄소 발자국. 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발자국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눈길이나 진흙길 지나가면 발자국이 찍히는 것처럼 탄소도 우리가 살면서 배출한 그대로 흔적이 남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배출해낸 그 흔적이다.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가 되죠? 이 탄소 발자국은 보통 연료를 쓰거나 전기 에너지를 쓰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고 이럴 때 나오는 탄소들의 양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무게 단위, 킬로그램, 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무수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나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출한 그 탄소를 없애려면 이만큼의 나무가 필요해요라는 의미로 나무수로도 탄소 발자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램수, 킬로그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가 많이 배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 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부에서 인증을 한 표시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발자국 인증이라는 겁니다. 이제 라벨을 잘 살펴보면 동그라미 안에 영어로 CO2, 그러니까 숫자 2 이렇게 CO2가 크게 써 있고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탄소 발자국 몇 그램 환경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탄소 발자국 표시예요. 저 라벨 잘 보는데 보통 칼로리, 당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네네. 어디 원산지인가? 근데 몰랐어요. 탄소 발자국이 있는지.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보면은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데까지 발생하는 탄소가 몇 그램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얼만큼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라벨을 보고 구입하셔도 되고 사실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좋은 라벨이 있는데 이거는 저탄소 제품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탄소 제품 인증? 네네.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는 몇 그램이다 이걸 소비자들이 확인을 해서 많다 적다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저탄소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탄소가 적게 나오는 제품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붙어 있으면 탄소가 적게 나오게끔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이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라벨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아까 탄소 발자국이랑 똑같아요. CO2 이렇게 써 있는데 이 CO 안에 화살표가 아래로 떨어진 모양이 써 있어요. 아래로 되는 화살표? 네네. 그러니까 탄소가 적게 나온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탄소 제품이고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게끔 만들었어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이렇게 CO2 안에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져 있는 저탄소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발자국 표시를 보고 그게 좀 용량이 적은 용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쓰면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물건을 좀 자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시중에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저탄소 제품 탄소 발자국 제품 이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이는 라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환경 성적 표시라는 거예요. 환경 성적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라벨이 있어요. 이 라벨은 이제 동그라미 안에 환경 성적 이렇게 4글자가 써 있고 밑에 이제 환경부가 인증한 거다 해서 환경부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환경 성적 표시라는 거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물 발자국도 있고요. 아. 오존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 그래요? 네, 그 여러 가지 7가지에서 10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성적을 표시하는 것들을 통틀어 갖고 환경 성적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성적이라는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은 어쨌든 환경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전혀 몰랐어요. 정말. 환경 성적이라는 게 있는지 네. 뭐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야, 새로운데요. 근데 앞으로는 네. 분명히 이런 게 또 뭔가 좀 부각돼야지 맞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집에는 얼마나 있지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네. 소주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소주에? 네. 소주에 환경 성적 이 라벨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적표를 알고 싶네. 네. 실제로 이제 시중에는 얼마나 있나, 뭐 저 마트를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품이 많은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직은. 네. 물건을 들자마자 환경 성적, 뭐 탄소 발자국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찾아보면은 과자든 세제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라고 해서 뭐 환경에 아주 무해한 제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에 덜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한 그 정책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덜 미치려고 노력하고 네. 이걸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붙인 거니까 네네. 그만큼 스스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좀 인정해주고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좀 구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붙인 제품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기특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강제한 것도 아닌데 붙였으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저탄소 제품, 환경 성적, 탄소 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 이제 조금 더 강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구입할 때 말고 네. 우리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 제품 외에도 우리가 사실 이동을 하거나 네네. 이럴 때 제일 많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를 쓸 때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네. 내가 얼마큼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계산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 이 계산기에 아주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내가 탄소를 얼마큼 배출했는지 결과가 딱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이 고지서가 오잖아요. 네. 거기서 한 달 사용량을 입력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몇 킬로그램, 몇 그램 발생했습니다라고 계산이 되고 이게 더 쉽게 소나무 그루스로 이걸 다 흡수하려면 소나무 몇 그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네. 경유차로 20km를 이동했습니다라고 이제 입력을 했더니 네. 이산화탄소가 7kg이 발생했습니다. 소나무는 1.1그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계산기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시작인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허.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내가 뭐 몇 칼로리 먹었는지 기록하고 일기도 쓰고 이게 밥 한 공기가 얼마다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의 열심히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동을 했다, 전기를 썼다. 뭐 이런 상황들에서도 하나씩 계산을 해서 내가 소나무 몇 그루를 필요한 행동을 했구나를 한번 확인해보고 물건을 살 때도 뭐 가격이나 성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탄소를 얼마큼 배출한 제품인지 이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아마 전국에 있는 방송에서 이런 거 짚어주는 방송 우리가 최초가 아닐까. 어머나. 갑자기 뿌듯한 마음이 막 드네요. 예.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네. 한번 환경 성적 인증이나 뭐 저탄소 제품이나 탄소 발자국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지선의 지구살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지선쌤, 강의 좋아요, 짱짱, 0774님이 이렇게 주셨고요. 강지선, 삼행시 들어왔어요.
강한 어필로 다가와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선경지명의 뜻을 직접 알려주고 애쓰는 모습 좋습니다. 강한 어필로 다가와 지구를 구하려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딱 해줘요. 공부할 거 있으면 좀 정리 부탁드리면 잘할 것 같죠. 2599님이 라벨 자체가 환경오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포장된 제품들이 눈에 띄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요거트 먹었는데 주변에 그 라벨을 없애고 위에 뚜껑이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이제 쓰지 않겠다. 좋은 것 같아요. 라벨 말고 상표라 해주세요. 7010님 맞아요. 상표! 탄소 발자국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탄소량 많이 나오면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 환경은 맞아요. 잘 살겠다고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환경 생각해야죠. 이제 정말 거의 뭐 벼랑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2958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탄소 발자국 처음 들었어요. 제품 살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지구 살리는데 동참하겠어요? 강쌤 이렇게 0037님 주셨어요. 진희 씨 발자국이라는 게 흔적인데 맞아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버릴 땐 좀 버려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1785님도 주셨고요. 107님은 강지선 쌤은 소주 좋아하시는 분? 냉장고에 있는 소주 그것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이에나요. 놓치지 않고 딱 잡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하려다 말았는데 소주병 확인해 봤거든요. 방송 듣고 동그라미 속에 환경 성적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주도 줄여야 되겠어요. 8466님. 이렇게들 또 계속해서 이제 주고들 계세요. 9148님도 탄소 중립 위해서 모든 걸 아껴 쓰고 줄이면서 삽시다. 그리고 식물 한 그루씩 키우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또 주셨어요. 좋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발표는 고속도로 상황 듣고 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와 어색하다. 둘이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긴 한데. 강지선 PD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탄소 발자국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자, 제가 이제 똑똑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 오늘은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탄소 배출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탄소 중립만 요즘 그쵸. 들어보고.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왜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아시죠? 네.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새로 생긴 제도여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버리던 걸 봉투를 사야만 버릴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좀 정착이 되니까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탄소를 배출하려면 권리를 사야 된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만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근데 지금 딱 감이 안 오는 게요. 네. 뭐 쓰레기는 봉지에 넣으면 되는데 네. 탄소를 어디다 봉지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애매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게 거래가 가능한 걸까요? 네, 얼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너네한테 줬으니까 이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뒤에 각 나라의 배출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각 나라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갖고 있죠. 이거를 각 나라에 있는 기업들한테 또다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들은 내가 할당받은 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해서 할당받은 권리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해서 할당받은 권리가 남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남는 기업과 또 더 많이 배출한 기업 서로 간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어쨌거나 탄소를 배출하는 걸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1년 동안 이만큼 배출할 수 있어요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양을 맞춰서 기업들이 배출을 하게 되고 1년 뒤에 얼만큼 배출했는지 평가를 해서 배출권이 남은 기업과 부족한 기업이 서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기업마다 다르게? 네, 다릅니다. 네. 업종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 보니까 기업마다 다른데 아직까지는 그 얼만큼씩 각 기업에 주고 있는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똑같은 거래제가 아니어서 제도 자체가 국가마다 좀 달라요. 이건 나라 간의 거래, 나라 간의 관리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 간의 거래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나라도 있어서 탄소 배출권 자체가 거래가 아직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다른 제도들도 있나요? 네, 탄소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직접 그 배출하는 양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랑은 조금 다르죠. 배출을 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할 테니 배출을 줄여라라는 건데 탄소세가 부과가 되면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금이 네. 부과가 됐으니까.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그 물건은 비싼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점점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안 사게 될 테니까 기업이 세금 부과를 덜 받기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 이게 탄소세의 취지입니다. 좀 더 강력해진 거네요. 네, 세금을 내게 하는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소비자가 쓰는데 좀 움츠러들게 하는 거니까 네. 가장 직접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군요. 네. 탄소 국경세. 나라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걸까요? 탄소세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 탄소세는 그 나라 안에서 부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다면 탄소 국경세는 나라를 넘어서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도 그 물건 자체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물건이었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은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유럽 연합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굉장히 탄소 배출을 위해서 노력한 그 제품들이 많은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을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만든 물건들은 비싸던데 탄소 그렇죠. 배출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비싸던데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건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탄소 국경세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은 네. 탄소 국경세를 굳이 매겨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을 본다면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더 노력한 기업에게 좀 불이익이 가고 탄소 문제를 좀 외면한 기업이 이익을 얻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탄소 국경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 연합, 미국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뭐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6년부터 실제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들에 국경세를 도입을 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 1톤당 $50를 부과한다라고 선포를 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해에 8조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국경세를 추진했을 때 이런 어떤 손실에 대한 대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 뭐 탄소세,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이런 제도들이 뭐 개인의 생활이랑은 밀접하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감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키려면은 사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해 준 기업들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준비를 안 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리 맞아요.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취지가 모두 다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죠.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맞아요. 방법이죠. 네. 맞아요. 지구에서 우리 잘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강디선 PD의 지구살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탄소 배출권 그런 것도 있네요. 9527님. 8242님이 부동산 개발권이랑 원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또 9718님. 탄소세 취지처럼 담배 가격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고 또 8855님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탄산은 안 먹는데 이 쭉 들어주셨어야 돼요. 예. 이게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부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정부에서도 뭐 탄소 중립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뭐 먹고 이러고 나면은 배출한 이산화탄소 이 양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다 없어져야 지구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 거기서 그 탄소부터 탄산은 아니고 탄산은 아니고 탄소 탄소 배출권 주식 거래하듯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탄소세 좋은 제도인데요. 야 이게 벌써 이렇게들 딱딱 알아듣고 저보다 더 빠르세요. 0037님. 또 5429님도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또 4346님, 지구 살리기 위해 각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5675님, 지구를 지키는 힘, 탄소를 없애는 힘은 산에서부터. 또 이렇게 해주셨고. 또 1785님이 작년부터 우리 딸이 외출할 때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귀찮게 왜 저러지 했는데 요즘은 회사와 집에서 물티슈 끊고 사무실에서 종이컵도 줄이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요. 차차 줄여보려고요. 조만간 뭔가 막 뿌듯함이 느껴지는 시점이네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디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디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이를 또각또각 소리가 좋아요. 네. 우리가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탄소 발자국 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은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냥 수소차? 그렇죠. 대표적이죠. 전기차 다음에 이제 수소차인데
수소차가 정말 관리 비용이 안 들더라.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좋은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면 수소차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에 대한 인식은 보통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친환경차다라는 이런 장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충전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혹은 뭐 수소 폭탄처럼 폭발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진짜 위험한가요, 수소차가? 사실 수소라는 물질은 위험한 물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수소 폭탄에 쓰이는 수소랑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수소 폭탄에 쓰이는 수소는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수소예요. 뭐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반면에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자연 상태의 수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합성 수소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 폭탄의 수소랑 수소차의 수소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만약에 뭐 사고가 나면은 네.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 일단 수소 폭탄이 폭발할 때는 1억 도의 온도 그리고 수천 기압의 압력이 필요한 반면에 수소차가 운전할 때 이제 유지하는 온도는 보통 섭씨 70도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수소는 공기보다 14배나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출이 된다 해도 공기중으로 빠르게 확산이 돼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에너지랑 수소랑 어떤 게 더 상대적으로 위험한가를 평가한 결과가 있는데 수소가 1 정도라고 하면 가솔린이 1.44고 LPG가 1.22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소가 그만큼 덜 위험한 연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수소차 좋네요. 네, 좋죠. 예전에 막 뭐 물로 가는 차가 있대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수소 에너지가 우리에게 사용됐을 때 좋은 점들 많이 있겠죠? 네, 수소차 외에도 수소 에너지가 가진 어떤 장점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주 질량의 75%나 되는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료가 원소 자체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석 연료는 우리가 고갈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매장이 돼 있고 어떤 지역에는 매장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소는 그런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 됩니다. 또 화석 연료는 태우게 되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소는 이제 뭐 산소랑 반응을 해서 나오는 게 오직 순수한 물밖에 없기 때문에 무공해 연료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연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질량의 75%나 돼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게다가 무공해 에너지고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수소 에너지 사용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수소 에너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종류의 수소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수소 하나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차에서도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나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에 화합물로 존재하는 수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수소를 얻으려면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또 수소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소를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수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친환경적으로 탄소 발자국이 없이 만드는 방법이랑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이 남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발자국 없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탄소 발자국이 없이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또 네, 이런 왜냐하면요,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친환경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좀 아직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탄소 발자국이 안 남는 방법으로 수소를 얻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탄소 발자국이 남는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는 그 말 그대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다 해서 부생수소라고 부르는데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수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는 합니다. 아, 탄소 발자국도 없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소 에너지 네. 어떤 걸까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 에너지, 이 수소를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10kg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배출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소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럼 약간 좀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천연가스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탄소 중립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수소 만드는 방법 자체가 탄소 중립이랑은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럼 수소차 저는 뭐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친환경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그러면? 수소차 자체는 친환경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탱크에 있는 이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남는 거라고는 물밖에 없으니까 유해가스는 남지가 않으니까 수소차는 친환경차가 맞지만 이 수소차에서 쓰고 있는 수소가 청정한 연료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탄소 발자국이 남는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다. 그렇죠. 이 얘기신 네.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소차도 뭐 휘발유차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네요?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수소차랑 내연기관차랑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지 효율성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 효율성이랑 그냥 화석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내연기관차의 효율성이랑 이걸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동일한 거리를 주행할 때 수소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내연기관차가 더 괜찮을까, 수소차가 더 괜찮을까 이거 자체만 막 고민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찌됐든 수소든 뭐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서는 어쨌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수소차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구나. 에너지 절약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먼저 실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덜 먹고 걸어야지.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들 도착하고 있거든요. 2599님이 수소 생산이 어려운데 친환경 맞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제대로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수소차를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약간은 아직까지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9148님도 탄소 중립의 역효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전기차, 수소차 둘 다 좋은 연료인데요. 충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물론 전기차 충전소 그나마 조금은 보급되고 있습니다. 9718님. 완벽한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친환경?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야지라는 거. 예. 그건 것 같아요. 또 0760님. 이거 맞네요. 겨울철 눈이 내리면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잖아요. 이거 환경 오염 심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습기가 적은 눈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옆으로 밀어내면 도로도 미끄럽지 않을 텐데.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염화칼슘 분명히 필요하고 염화칼슘 뿌리면 바로 녹으니까 뭐 운에 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것도 환경 오염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쓰는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예. 음식 버릴 때 비닐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립니다. 요것도 잘 처리해줘야 되겠습니다. 8728님.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야지 사실은 가장 좋죠. 동물들한테 지금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예. 또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무척 재밌고 공부가 됩니다. 그쵸? 정리를 딱딱 해주시는데 9840님 의견이에요. 이게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든대요. 왜냐하면 보고 정리하고 또 어느 정도 너무 깊이 있게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막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좋은 강의를 쉽게 듣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대체 에너지,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 수소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발이 어렵군요. 8116님 이렇게 주셨어요. 맞아요. 창이냐 방패냐 모순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5646님 다들 열심히들 듣고 계시네요. 진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무공해 수소 개발해 보자고요. 6685님 맞아요. 이 시간 되면 왠지 숙연해지네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쨌거나 환경은 작은 거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줄이는데 동참할게요. 1785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수소네요. 8855님. 한 줄로 정리해 주셨네요. 아직까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수소. 수소란 친구가 유익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유해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아픈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 9900님. 오늘 막 뿌듯한데요, 진짜. 일회용 장갑 팩 줄이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934님.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구를 위하는 일이죠.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지선 PD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선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 또 지난 시간에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 오늘은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린워싱 들어보셨어요? 그린 하면은 환경이고, 네. 친환경적인 것 같고, 워싱은 뭔가를 닦는 거니까 친환경적인 세탁?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친환경적인 세탁인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그린이 녹색, 친환경,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워싱은 화이트 워싱에서 왔어요. 그래서 눈속임, 눈가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인 것처럼 눈속임했다, 거짓말했다, 위장 친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네요. 그래, 그 세탁이 아니었나요? 저는 진짜 빨래하는 그 세탁. 저는 돈 세탁 이런 거 생각해갖고 맞습니다 했는데 아니었군요. 비누나 계면활성제 사용하지 않는 세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인 것들을 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허위, 과장 광고,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환경 눈속임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디젤게이트 기억하시죠? 네.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양을 조작하거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린워싱의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광고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린워싱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1년 작년 1월을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제품이나 서비스 340여 개 중에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이
거짓 친환경, 그린워싱 표현이 약 40%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만의 자료를 파악한 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자체가 뭐 표시나 광고를 위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처리한 건들을 봤더니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700건 정도를 위장 친환경 광고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들 거짓으로 친환경적인 것처럼 네. 속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걸 좋아한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에 한 업체가 쓰레기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라벨, 포장지를 없앤 생수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석 달 사이에 매출이 1년 전보다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더 높네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사준다는 얘기죠. 저만 해도 사실 그런 거 사게 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경영연구소가 그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제품을 사겠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있었고요.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친환경 제품 사겠다 하는 사람도 34% 정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 20% 정도 추가 부담도 감수하겠다 하는 사람도 17% 정도가 있었습니다. 와, 20%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그 굉장히 우리 다 기특해졌네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를 더 주더라도 이걸 구입하겠다. 그게 3분의 1 정도 이상 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악용하는 그린워싱이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걸 하고 있나요? 그 대부분의 광고나 표시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성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환경부는 법에 따라서 이런 환경성 표시나 광고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좋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이란 표현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고 어떤 범주에 한정해서 친환경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기고 그냥 환경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침대 제품에서는 환경 인증 마크를 허위로 쓰기도 했고요. 보일러나 창틀 제품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식으로 과장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그린워싱의 사례가 됩니다. 아, 거짓으로 친환경적이다라고 과장 광고한 것들이 뭐 보일러, 창틀, 뭐 돌침대 뭐 이런 것까지. 네,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제품에 이런 표시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이구나. 그래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제품 정보 외에도 친환경을 눈속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캡슐 커피가 있어요. 캡슐 커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그냥 하시나요? 직접 갈아서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캡슐 커피 한 회사에서는 알루미늄 용기를 뭐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알루미늄 용기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한 해에만 8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2020년까지 알루미늄 용기를 100% 재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재활용하는 정도는 29%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게 그린워싱이죠. 아, 그러네요. 네네. 참 편리한데 사실 편리한 것만큼 따르는 이제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이게 재활용하려면 또 그만큼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100% 하겠다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30%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한 화장품 회사에서 2020년에 한정판으로 화장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종이병 한정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화장품을 구매를 하면 이 화장품 앞에 영어로 안녕 나는 종이병이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 자체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종이병이라고 써 있는 그 문구가 붙어 있는 라벨을 제거를 하면 안에는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어머. 아, 이거 진짜 다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포장지만 종이였던 겁니다.
안녕, 나는 포장지만 종이야. 그래야 되는데 안녕, 나는 종이병이야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 종이병 한정판의 화장품은 왠지 친환경적인 것 같고 네. 이렇게 광고가 된 셈이죠. 아니 이런 건 너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그린워싱의 사례입니다. 아하. 그럼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 광고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규제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크게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기관 모두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과태료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적발된 사례들이 한 90% 정도가 시정 권고, 그러니까 권고한 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조치 없이. 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알리는 정도로 끝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그 사례 중에서는 외부에 이런 잘못된 사실을 알려라라는 외부 공표 명령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부 공표 명령을 받게 되면 뭐 일간지에 한두 차례 게재를 하면 이제 의무를 다하는 셈이 되거든요. 사실 요즘 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그쵸, 종이로 그냥 된 신문을 잘 안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어디다 구석에다가 그냥 해놓으면 모르죠, 뭐 사실. 한두 번 이렇게 내가 위장 제품, 친환경 위장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두 번 이제 게재한 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움은 잠시고 매출을 높일 수 있으면 그냥 뭐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린워싱으로 법을 위반하면 그 업체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라는 법이 시행이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좀 강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론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에 30일 동안 해명 자료를 반드시 싣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엄격하네요, 진짜. 그렇죠. 하루 이틀 신문에 넣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30일 동안 해명 자료를 실으세요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하죠. 반성문을 30일 동안 쓰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또 어찌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좋아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참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인데 네. 자, 이 그린워싱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은요,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기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지침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린워싱 중에 절반 이상이 소비자가 판단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도 있고요. 소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쓰는 제품이 위장 환경 제품이 아닌지,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성분 표시가 됐는지, 이 라벨, 인증된 공인 인증 라벨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위반했다면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소비자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지구살이 코너처럼 매체에서도 그린워싱이 뭔지 자꾸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지, 지구를 생각해야지라는 우리의 이 좋은 마음을 이렇게 좀 왜곡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눈속임하는 요 그린워싱. 네. 우리가 한번 잘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안녕, 나는 종이병이야 했는데 안에 진짜는 병이 있고 위에 그렇죠. 껍질만 정말. 포장지만 종이야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참 이런 것들 한번 잘 뭐가 있나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그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문자로 제보를 좀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것도 좋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오늘 강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로 바로 왔어요. 친환경의 제품을 감독하는 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하면서 6685님. 친환경이라고 믿고 구입하고 하는데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쌈채소, 야채류들도 있더라고요. 국민 건강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죠. 5148님.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정보를 얻는데 허위 광고 안 되죠. 8581님. 눈 가리고 아웅이죠. 9632님.
착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국민은 기업들의 봉이 아닙니다. 8855님. 맞아요. 친환경 방송 굿모닝 코리아 6693님 이렇게 또 주셨어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또 5787님이 산행이 취미신데 가끔씩 30년도 넘은 과자 봉지가 산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가져옵시다.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이 밖에도 의견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각또각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도 구두를 신고 왔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기후 위기의 현재 상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의 변화가 얼마큼 있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구 온도 얼마나 변했을까요? 첫 시간에 네. 강지선 PD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뭐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갔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 대략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네. 이대로라면은 뭐 5년이나 10년 뒤에 뭐 뉴욕도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맞아요. 저도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온난화가 심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UN 세계 기상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0년이 관측 이래 지구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세계의 해 중에 한 해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2020년이면 우리가 한창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는 여전히 높았고요.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동량도 줄었고 경제 활동도 좀 위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조금 조심한다고 해서 네. 이 뭐 온난화나 지구 환경의 오염이 갑자기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사실은 이제는 뭐 탄소 배출,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봐요. 네. 2019년, 2020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던 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지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10ppm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450ppm 이상이면 지구 온도가 2도나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에 410ppm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또 그로 인한 엄청난 파급 그렇죠. 효과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지구는 자정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구의 자정 능력이 좀 바다에서 좀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다가 기후 변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3%를 바다가 흡수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의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다가 산성화돼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맞아요.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 태풍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도 좀 우리가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네. 사실 놀기는 좋은데 보니까 적조 현상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이더라고요. 해변가에요.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생태계가 또 파괴되는 거니까 네.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구가 순환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영향이 다른 것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맞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2020년에 세계 바다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폭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바다 중에서 80% 이상이 폭염을 겪은 해가 2020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다가 폭염을 겪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극지방의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른다고 하거든요. 빙하가 녹겠네요. 네네. 네. 북극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면서 2020년 여름에 녹았던 북극의 해빙 범위가 한반도의 약 17배 정도의 크기. 네.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네.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북극의 해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시베리아는 당연히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2020년 여름에 시베리아의 온도가 30도 중반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고온을 기록한 것이죠. 한반도의 17배나 되는 크기가 해빙의 범위라고 하니까 2020년 여름에. 네. 야, 그럼 이로 인해서 뭐 침수가 되거나 네.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베리아, 북극 이런 곳에서 기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지구 북반부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관측사상 가장 덥고 건조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 8월에 미국의 기온이 섭씨 54.4도였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온도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달걀이 익을 정도예요. 그렇죠. 두면요. 예. 그리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광범위한 화재가 지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고온 현상 말고 또 다른 기후 변화들도 있는 거죠. 네, 폭우가 내린 지역도 폭우도. 있어요. 예. 네, 아프리카 비가 좀 많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막 지역에서 이상하게 폭우가 많이 내린 적도 있었고요.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폭우가 내린 적이 있죠.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뭐 이런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수량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남미에서 심각한 가뭄이 있어서 좀 아르헨티나,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이런 쪽에서 가뭄을 겪으면서 농업이 굉장히 손실이 컸고요. 이렇게 가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난민이 촉발되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강우량의 70%가 여름 장마철에 내린다고 해요. 이게 보통의 우리나라의 날씨인데 이때 내린 비로 논농사를 하게 되고요. 이 여름 장마가 끝나면 보통 휴가를 가죠. 7월 말에서 8월 초 이 기간에 휴가를 가서 휴가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 이 기간이 변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가을 장마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맞아요. 네, 폭염 이후에 비가 오는 시기가 이상하게 늦춰지면서 9월, 10월 이렇게 비가 오는 거죠. 맞아요. 재작년에 그랬어요. 2020년에. 이런 현상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온도, 기온을 보면요. 35도 이상의 더위는 1년에 한 2-3번 정도였는데요. 점점 이게 날짜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에는 이 폭염 일수가 증가해서요. 인체가 견디기 어려운 35도 이상, 40도에 가까운 초고온 현상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고온 현상이나 가을 장마가 생긴다거나 그럼 이런 심각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일상도 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렇죠. 온열 질환자가 늘거나 뭐 폭우로 집을 잃고 생계를 잃는 등의 문제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름처럼 50일 동안 뭐 장마가 길게 이어지게 되면
이제 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면 뭐 농작물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식량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식량을 구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심하면 내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50%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기가 어렵고 수입을 해야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자, 그 뭐 환경에 대한 뭐 심각성, 뭐 각 나라마다 뭐 탄소 중립 지금 선언하고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너무 늦은 걸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지금 빨리 움직여도 부족한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요. 202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가 상승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기후 파국으로 치닫기까지는 0.3도 정도의 여유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0.3도를 더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인류의 사람에게 재앙처럼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심한 자연재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난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식량 문제 우리한테 정말 체감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기후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네? 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적된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마이크 옆에 일회용 컵을 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컵을 하나 갖다 놓고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드네요.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더 이상 더 늦춰지지 않게 지금 당장 모두가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068님이요. 너무나 걱정스럽군요. 일회용품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천할게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희 오늘 방송한 보람이 있는 거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걱정됩니다. 기후, 화석연료, 그쵸. 6244님, 3639님, 세 개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뒤늦은 후회 아닌가? 있을 때 잘해 하는 그 말이 여기도 해당되는데 이런 마음은 들어요. 8855님, 누굴 탓하리요? 저를 포함한 인간들의 욕심이 만든 거죠. 자연도 인내심의 한계치에 도달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2599님, 모든 환경오염은 편리성을 강조하는 기술력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또 8855님도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 이제 느끼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예전에 건강했던 정상적인 지구의 자연환경을 되돌려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0.3도? 0.3도 남았다고 했죠. 0.3도가 이제 요걸 넘어서면은 정말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죠.